성혁명에 관련된 성교육, 그 배후에 잘못된 어떤 과학, 철학,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을 이제 제가 하려고 합니다. 또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이 청소년의 문제, 의학적인 그 섹스, 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최신 그 정보들,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교육과 어떤 상관성이 있는가. 궁극적인 목적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교육 계획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아시다시피 성교육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이게 잘못됐다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근데 또 일부 사회의 이제 일부죠, 기독교인들의 주장이 황당하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이 논쟁의 배후에는 굉장한 논리 싸움, 철학의 싸움,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로 얘기하지만 영적 싸움이 그 배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싸움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한 이런 교육과 과학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신념, 원칙을 또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교육은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는 성으로 해서 출생을 하죠. 그리고 성숙한 다음에 사랑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가족을 이루고 그리고 또 대를 이어갑니다. 이것을 우리 크리스천들은 복의 근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그런 복의 근원으로 믿습니다.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신앙 안에서 양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교육이 보통 교육과 어떻게 다른가부터 우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째는 섹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부시되고 그런 얘기를 늘어놓는 게 일종의 스티그마티제이션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전통과 종교로부터의 섹스에 대한 교훈이 있는데 현대 사회가 이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말하자면 전통이나 종교로부터는 금욕을, 순결을, 또 정조를 지키는 것을 요청하는데 요즘 분위기는 자유, 프리섹스거든요. 프리섹스를 주장하는 것이 성혁명입니다.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이런 전통과 종교로부터의 성적 교훈을 파괴하고 새로운 윤리 같은 걸 만드는 것인데 그게 이제 프리섹스라는 사상이에요. 차별금지법 같은 걸 만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하려고까지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깨어난 기독교인들이 이걸 열심히 사회에 알려서 이게 얼마나 성혁명적 사고방식이나 또 이제 교육 개혁이 최소한도 우리 자라는 새로운 세대, 어린 세대에게는 위험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교육에 있어서 정보가 작아도 그건 소용없죠. 정보가 많으면 자극을 일으켜서 그렇지 않아도 자극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성교육에서는 섹슈얼리제이션의 위험이 있어요. 이 섹슈얼리제이션은 이게 상당히 좀 위험하죠.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애들한테 휴먼 섹슈얼리티를 가르치자는 게 소아 청소년을 섹슈얼라이즈 하는 거예요. 근데 섹슈얼리제이션이라는 의미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청소년 성에 대한 사회가 어떻게 하느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이 사회의 그 분위기, 움직임, 소위 말하는 성혁명, 젠더주의 이론, 이런 것들이 현재 청소년 섹슈얼리티에 어떤 임팩트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운영위원으로 섬기고 있는 이상원입니다. 2023년 2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 제109회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강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특별히 시간을 내셔서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방송 강의를 실시간으로 시청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실시간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교회 채널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지난 강의를 꼭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바에서 그동안 방송된 강의들이 108회 차나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강의들 모두 동성애와 젠더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고, 대부분의 강의들이 학문적인 수준에서도 탄탄한 근거 위에서 진행된 강의들이며, 생생한 차별금지법 반대운동 현장 상황을 담은 강의들도 있습니다. 시청자들께서 이 강의들을 시청하시면 차별금지법에 관한 성경적이고 학문적이며 실천적인 관점들을 확립하시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대한민국의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정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 민성길 원장님께서 이와 같은 현실에 발을 맞추어서 청소년의 성, 뇌, 그리고 성교육이라는 제목으로 현재의 초, 중, 고등학교 성교육이 왜 문제가 되며 어떤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학적인 관점에서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강의에서 민성길 교수님은 특별히 소아들과 청소년들의 발달 단계에서의 특징을 분석해 주시면서 현재의 성교육의 위험성이 무엇인가를 명쾌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소아들의 경우는 성기의 반응이 성욕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생리적인 차원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그 특징을 지적을 해 주셨고, 이 소아 자신들에게는 전혀 성적인 어떤 인식이 없고 다만 생리적인 반사 반응만 나는데 이 반응을 소아들에게도 성감을 느낄 능력이 있다라고 잘못 해석해서 소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면서 소아들을 성애로 끌어들이는 것은 소아들의 건전한 성인식의 발달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소아를 대상으로 한 현행 교과서는 소아들의 성애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비명하에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개발하는 반교육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소아 성애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성길 교수님은 사춘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은 성에 관해서 유동적인 시기를 겪게 되는데, 이 유동성은 남성은 남성으로 여성은 여성으로 자신의 성을 확고하게 인식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이 시기가 지나면 거의 대부분 자연스럽게 생물학적인 성에 맞추어서 자신의 성을 인식하는 단계로 이렇게 정리되어서 넘어간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셨고, 이 점을 청소년의 성교육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동성을 사람에게 성전환의 가능성이 있고 또 동성을 향한 성애의 가능성이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다라고 잘못 해석해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맥락에서 성전환과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찾도록
권장하고 나서는 것은 아이들의 성인식을 왜곡시키고 병들게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교육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시기에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서 유동성 속에서 잠깐 혼란을 겪을 때는 바른 성윤리를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성전환이나 동성애는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 주어서 청소년들의 성에 관한 인식을 지도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행 성교육 교과서는 청소년들이 겪는 이와 같은 유동성을 왜곡되게 해석해서 오히려 성전환과 동성애를 장려하고 권장하는 방향으로 아주 잘못되게 편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현행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반드시 전면적인 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소아 및 청소년 성교육이라는 큰 주제 하에 우리 시청자들이 알아야 할 성에 관련된 의학적인 문제들과 특별히 왜곡된 성 이념이 등장하게 된 사회 사상적 흐름을 오늘 정리를 해 주시게 됩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이 결론적으로 이제 그래서 주시게 되는데 이제 제가 다른 것을 잠깐 이렇게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민성일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청소년의 성, 뇌 그리고 성교육 두 번째 특별히 오늘은 사회 이념적인 측면에서 아주 폭넓게 이 성교육 문제를 우리 시청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민성일 교수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목사님께서 지난번 시간에 강의 내용을 잘 또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은 사회 문화적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시간 거를 잠깐 한번 복습해 본다면 지난번 시간에 저는 청소년은 어린이에서 어른이 되는 중간 단계, 그래서 어른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성 정체성에 이제 혼란이 생기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독립성을 추구하고 어른들의 그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반항하고 화를 내고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청소년들이 이유 없는 반항을 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성 호르몬이 이때 시간을 맞춰서 이제 분출이 됩니다. 그냥 분출이라고 말하는 게 옳죠. 그래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2차 성징이 나타납니다. 2차 성징이 뭔지 아시죠? 그리고 이제 그 여자애들의 경우에 월경이 나타나죠. 이런 변화는 청소년들에게 이제 충격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물론 당사자들은 뭐 어디서 듣고 알고 있는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몸이 변하는 것 때문에 청소년들은 내심 상당한 격동을 겪습니다. 이때 이제 이거를 잘 이겨내기 위해서 이제 성교육을 한다라고 말하지만 이제 그 아이들로서는 이제 뭐 교실에서 하는 얘기보다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잘못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나름대로 이걸 이제 소화하려고 하죠. 그런데다가 이제 성욕이 이제 발동합니다. 그래서 이성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성충동이 생기고 성적 모험을 하려고 들죠. 그래서 이제 실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성관계가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성폭력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청소년 시기에 여러 가지 이제 성적 현상들이 이제 폭증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나 또는 생각을 통제할 정신 상태는 어떠냐? 이제 물론 청소년들이 미숙하다, 뭐 문제가 많다는 걸 우리가 알지만 이것을 지난 시간에 저는
뇌 발달에 있어서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풀어서 설명드렸습니다. 청소년들은 뇌 발달에 있어서 신경 세포 수는 많아지지만 그 신경 세포들 사이의 연결성이 미숙해서 행동으로 나타날 때 행동이 서툽니다. 그리고 본능적인 충동을 컨트롤하지 못해요. 충동적이고, 그리고 내 세포가 많으니까 주의 산만합니다. 보는 것마다 다 관심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이디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예민해서 건드리면 이제 화를 내거나 좋아하거나, 그래서 이제 변덕이 심하다. 정신의학적으로는 이거를 이제 매닉하다, 조증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지 발달에 있어서 이제 추상적 사고 방식이 출현합니다. 추상적 사고 방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성이라고, 어른들이 말하는 이성이죠. 이성이 생겨나서 나름대로 논리를 가져요. 근데 이 논리는 아주 나이브, 순진합니다. 단순하고 나이브해서 이 복잡한 상황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른들이 이제 흔히들 야, 세상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말하면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달겨듭니다. 내 말이 맞다 이거죠. 엄마가 잘못됐다, 부모 어른들이 잘못됐다, 말하자면 어른들은 뭐 말하자면 썩었다, 뭐 이런 식으로 반항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순수하고, 그런 이제 인지의 특징이 생깁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청소년들의 그 이제 성격 또는 인격의 수준이 정해지는 거죠. 이런 그 어린 아이들한테, 이런 청소년한테 소위 요즘 이제 그 성문화가 주입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게 이제 저희의 걱정입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성문화가 성교육에 어떤 그 영향을 미치느냐. 요즘 같은 세상에서 애들에게 무엇을 어느 정도로 가르치고 또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지난 시간에 신체적 상태, 성발달 상태, 또 청소년들의 지적 수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청소년 성에 대한 사회 문화적 영향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현대 사회 성문화가 어떠냐? 여러분들이 뭐 매일 겪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걸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대 성문화의 시작은 뭐 여러 방면에서 말씀드리셨겠지만 인본주의, 계몽주의, 진화론, 그리고 이제 그거를 기초로 한 막시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교육 또는 청소년들의 성해방에 관해서는 프로이드 막시즘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상이 있는데, 이것을 처음 얘기한 사람이 빌헬름 라이크라는 정신분석가입니다. 이 사람은 그 프로이드 제자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이 초기에는 파시즘을 연구해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러다가 1920년대부터 맥시즘을 성해방 쪽에다가 결부시켰어요. 이제 그 당시 소련에서 소련 혁명이 성공해서 성혁명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빌헬름 라이히가 성혁명을 주장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생각을 종합해 쓴 책이 섹슈얼 리볼루션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30년대에 나오는데, 이것이 나중에 60년대 성혁명의 교과서처럼 되었어요. 여기서 이 사람이 뭘 주로 얘기했냐면 청소년들에게 성을 허락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청소년은 순수하기 때문에 이걸 가르쳐주면 혁명의 전사가 되어서 성혁명을 앞서서 이끌 것이다 하는 이론이죠. 그리고 청소년의 성을 제한하는 게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의 간섭을 제거하라. 다시 말하면 가정을 해체하라. 그러니까 가족 제도를 지지하는 기독교를 해체하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말하는 프로이드 막시즘의 근간 성혁명은 청소년의 프리섹스를 허용하고 이거를 통제하려고 하는 기독교 세계를 없애자. 이것이 혁명이죠. 그 당시 서구 사회로서는 대단한 혁명적인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라이히의 생각을 성혁명이라는 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개인적인 일은 제가 한번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프로이드 막시즘이라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프로이드가 현대 문화에서 성을 해방하는데 기여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주 의제가 프로이드가 이제 히스테리를 분석해서 성욕을 억압해 생겼다. 그래서 이제 성을 해방하면 히스테리 낳는다. 이 프로이드가 그렇게 말한 건 아닙니다. 성을 해방해서 히스테리를 낳게 한다는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소위 선전이 돼가지고 아까 말한 빌헬름 라이히 같은 사람이나 성 해방론자들이 프로이드를 인용해서 얘기를 합니다. 프로이드가 말한 것은 성 해방이 아니고 성을 통제하라 이거죠. 성을 통제하고 불만이 생기더라도 그걸 참아라. 성욕을 해방하면 문명이 깨지니까 그걸 참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요거를 좀 알 수 있으면 아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프로이드 막시즘과 조금 같으면서도 좀 다른 게 네오 막시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중에 가장 유명한 학자가 헐버트 마르쿠제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프로이드 이론을 이어받아 가지고 에로스를 개발하면 오히려 문명이 발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프로이드하고 좀 반대되죠. 프로이드는 에로스를 억압하라 그래서 억압함으로써 문명이 발전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에로스를 해방하는 것이 문명의 발전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아주 복잡한 이론을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로스를 해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아 성욕설, 폴리모르퍼스 섹스라고 있습니다. 이제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유아 성욕에서의 그 나타나는 그 다양한 성, 폴리모르퍼스, 다양한 형태의 성을 해방하라. 그래서 우선 이제 사도마소기즘을 해방하라 그랬고, 이제 인펀탈 섹슈얼리티를 직접 이렇게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것을 언급했습니다. 폴리모르퍼스 인펀탈 섹슈얼리티를 억압하지 말고 해방해서 오히려 생산성을 높이자. 이제 자본주의가 더 이상 발전할 게 없는데, 이 성을 해방함으로써 자본주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이런 식의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성 해방을 얘기했기 때문에 50년, 60년대 대학생들을 크게 자극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계 각국을 대학을 순회하면서 연설을 해가지고 성혁명의 불길을 이제 붙였습니다. 그래서 마르쿠제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 사람의 이론을 어떻게 이제 반박할 수 있을까를 잘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필레름 라이히와 마르쿠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68 학생혁명이라는 게 일어나고, 68 학생혁명의 핵심 중에 하나가 정치적 해방도 있지만 성해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유명한 그 표,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뭐 이런 것이죠. 이때 이제 얼마나 그 데모가 격렬했는지, 격렬하게 경찰과 충돌하고 이제 잡혀가고 막 체류탄 터지고 굉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학생들한테 사이에 퍼져서 주로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이런 그 섹스 페스티벌 같은 것이 열렸습니다. 그 중에 이제 Summer of Love라는 것이 유명했고, 여기에 이제 그 락 음악이 이제 힘을 보탰어요. 그리고 히피 문화가 여기에 이제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히피라는 것을 여러분 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거를 하여튼 그 억압에서 해방되는 생활을 하자, 기성체제를 벗어나자 하는 게 이제 이 운동의 핵심이고, 그거를 이제 한마디로 카운터 컬처, 문화를 반대한다. 그때 이 문화는 서구 전통 문화고 기독교 문화입니다. 여기서 이제 벗어나자 하는 운동이고, 이 록 음악이 이때 힘을 보탰는데 히피 페스티벌마다 록이 유행했고, 유명한 것이 우드스탁 페스티벌입니다. 여기서 이제 성해방적 행동이 폭증했다 그럴까요?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경험을 본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굉장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또 합류한 게 사이키델리즘, 마약을 먹고 정신이 혼란스러우면 이것이 유토피아다, 뭐 이런 식이죠. 그 이제 티모티 리얼리라는 그 심리학자가 이걸 주도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록 음악, 히피 문화, 사이키델리즘 이런 것이 합동해서 성혁명을 일으켰다라고 봅니다. 여기 이제 이 유명한 가수가 이제 마리화나 피우는 거 장면 있죠. 이게 이제 소위 그 사이키델리즘하고 히피 문화하고
락 음악하고, 이 사람이 유명한 락 가수거든요. 하고의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서구 사회에 메스리버타니즘, 이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섹스를 이렇게 기리는 그런 행사들이 막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해외 토픽에서 이걸 보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해외 토픽 사진 볼거리가 아니라 서구 사회를 뒤흔드는 그런 성해방, 서구의 기독교 문화를 뒤흔드는 서구 해방 사상이라는 걸 알고 보셔야 됩니다. 서구에서도 이런 일이 있지만 다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또 보수적 또 크리스천들이 있어서 이걸 반대합니다. 근데 이제 신문에는 이것만 나니까 서구 사회가 완통 다 이렇게 바뀐 것 같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성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60년대 이런 성혁명이 인권운동하고 합쳐서 나타나면서 성인권, 굳이 말을 하자면 성적 인권이 이제 이슈가 되죠. 그래서 이제 성을 억압하지 말라, 사람을 억압하지 말듯이 섹스를 억압하지 말라 하는 이제 운동이 일어나고, 여기에 이제 여성 해방 운동하고 이제 페미니즘 운동하고 동성애 해방 운동이 일어납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이 69년에 스톤월 리오 스톤월 폭동이라는 사건인데, 이 동성애자들이 이제 뉴욕시에서 데모해가지고 또 경찰하고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운동이 인권 운동처럼 보이죠. 인권 운동이 되어가지고 인권을 인정해준다 하는 의미에서 옆에 보시는 사진대로 73년에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데모의 압력에 못 이겨가지고 동성애를 병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동성애를 억압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성해방, 동성애 해방, 그다음에 요즘 와서는 이제 소아성애 해방,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불과 한 50년, 70년 사이에 서구의 성문화, 기독교적 성문화가 혁명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교과서 문제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배경을 알고 이 모든 움직임이 기독교 문화에 대한 반대다 하는 것을 알고 이런 것을 들여다 보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성혁명의 핵심이 프리섹스예요. 이성 간의 섹스든 동성애든 소아성애든 모든 섹스를 인정하고 허용하자. 그렇게 하면 세상이 더 좋아진다 이거예요. 이제 마르쿠스가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걸 따르죠. 근데 실제로 프리섹스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경험은 1차, 2차 대전 때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대단한 이 반격이죠. 성경명의 반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의 반동이죠. 이제 매독의 번창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상한 그런 병력 손실보다 성병으로 인한 병력 손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60년대 성혁명 후에 동성애 해방 후에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볼 때는 자연으로부터의 반격이죠. 하나님의 진노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에이즈가 80년대 들어와 가지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에이즈가 주는 공포는 그 당시 대단했고 지금도 우리가 자세히 알면 여전히 공포스럽습니다. 약으로 인해서 죽지 않긴 하지만 에이즈를 가지고 30-40년을 살다 보면 거기에 대한 고통, 치료비, 이것은 막강하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인권적인 것만 생각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80년대 동성애자들한테 에이즈가 나타났을 때 이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이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이제 청소년들을 성교육을 제대로 해야 된다 하고 먼저 이슈를 선점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로비를 해서 성교육에 대한 아젠다를 만들고 정부로부터 말하자면 연구비를 받아내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짜고 자기들이 먼저 나선 거죠. 그리고 그 핵심이 콘돔을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콘돔이 불안전하다는 건 다 알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성교육의 틀이
동성애자들이 에이즈를 막기 위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생각한 발상이 현재의 성교육에 마치 근간이 되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콘돔 쓰면 된다. 콘돔 쓰면 성병도 예방되고 임신도 막는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콘돔을 써라. 청소년 너희들도 섹스가 자유로우니까 자기 결정권에 의해서 네가 하고 싶으면 하되 단지 콘돔을 써라 이거예요. 이게 현재 소위 포괄적 성교육의 근간입니다. 그게 노골적으로 말은 안 되지만 그게 뒤에 이제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현대 사회의 성문화는 그 후로도 계속 이제 그 변천을 겪어서 이제 제가 이 사진 두 개를 보여주는 것이 현대 사회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섹슈얼리제이션이. 이 섹슈얼리제이션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매일 겪고 있으면서도 그 잘 개념을 이렇게 말하자면 파악하거나 인식하거나 경계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예요. 이거 보시면 아시지만 어린아이들을 성화했어요.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그 첨단 자동차 광고하는데 애가 바나나를 들고 있어요. 여자애가. 이게 섹슈얼리제이션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고 무심코 보지만 이런 사진들을 무수히 보면서 여러분 자신들도 섹슈얼라이즈 돼가지고 성에 대해서 이지해지는 거죠. 뭐 다 그런 걸 어차피 그런 거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성해방론자들이 노리는 바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성해방론자들이 뭘 노리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성해방 자체를 노린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거 여러 차례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지만 뭐 소아성애, 오덴팔트 학교 사건, 그다음에 이제 모든 분야에서 섹슈얼리제이션과 폭력이 결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이제 그 여자가 자기가 그림을 그려놓고 총을 쏴요. 그거를 이게 예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을 내용을 보면 케오틱하고 뭘 그리느냐 했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 성폭력 당한 거, 소아성애적 폭력을 당한 그 느낌을 그림으로 표시하고 그걸 또 총으로 쏴요. 이것이 현대 뭐 예술의 한 단면이라고 보지만 하나의 그 상징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덴팔트는 지금도 이 마을에 이 상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위 그 리디컬 페미니즘, 뭐 이건 더 이상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하여튼 그 전투적 여성이라는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점점 성혁명이 진행되면 예를 들면 우리가 막지 않으면 모든 종류의 성관계를 정상화할 것이고 이것을 기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우리가 그 신호를 보고 있는데 로봇 섹스, 인공지능, 그다음에 케미컬 섹스 이게 이제 약물 대신 섹스를 대신해서 약물을 쓴다는 거예요. 그 이제 마약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애들이 생산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제 공장에서 애를 만들자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앞으로 진행될 방향이 어떨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소아의 어린 아이의 케오틱한 상태로 정신 상태나 문화가 퇴행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디지털 기술이나 뭐 어떤 다른 문명이 그 기계 문명이나 이런 그 산업적인 문명을 발달하겠지만 인간의 정신 상태는 인형을 가지고 노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 같은 소아들의 유토피아. 소아들은 애를 못 낳죠. 이게 불임의 유토피아가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징조들이 모르겠습니다. 너무 과민하게 생각해서 그럴지 모르지만 그런 징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최종 결과는 휴먼 익스팅션. 실제로 그 트랜스 페미니즘이나 또는 레즈비안 페미니즘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생각을 발전시킨 게 트랜스 휴머니즘이에요. 말하자면 뭐 남녀 구별을 할까 이런 거 상관없이 인간을 극복해버린다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더 이상 없어지고 혹시 남아있다면 기계와 결합한 인간 뭐 그런 의미의 인간만 남아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당장 우리가 겪는 것은 출산율 저하예요.
출산율 저하가 일어난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성혁명에 의한 생식 없는 섹스를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쪽을 주로 하지 결혼해서 애를 낳는다는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우리 이런 생각이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사이에 퍼져 있지 않는가? 나는 비혼이다. 비혼을 선언했더니 회사에서 결혼 축가금을 줘요. 그 기사 보셨죠? 나는 비혼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했더니 비혼이면 결혼하지 않으니까 축가금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결혼 축가금을 주는 거예요.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출생률이 저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아주 급하지 심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뭐 서구에서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들이 나와요. 위에 사진은 우리나라에서 출산 저하를 보여주고 밑에 사진은 유럽에서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큰일이다 하는 그런 기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전쟁, 뭐 폭력, 기후변화 때문에 또는 전염병, 코로나 같은 뭐 이런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인구가 줄어들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인간이 스스로 개인적으로 생식 없는 섹스를 선호하다 보면 이런 최종 결과에서 인류가 종식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실제로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이걸 걱정합니다. 그 해외 석학들도 이런 얘기를 그 인류 멸절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나라 현실로 돌아와서 이런 그 문화의 변화가 청소년을 어떻게 이제 자극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자극하는 그 배후에 있는 논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인 움직이면 반전통, 반문화, 그러니까 카운터컬처, 60년대 그 히피 문화나 프리섹스 운동이 표방한 게 안티컬처, 카운터컬처입니다. 근데 결국은 서구의 컬처가 뭡니까?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반기독교고 이게 이제 혁명적이고, 그리고 그 핵심은 프리섹스고 지금은 그게 이제 생식 없는 섹스로 이제 이게 주류를 잡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딸들을, 우리 아들, 딸을 지켜야 된다. 교육을 제대로 해서 지켜야겠다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런 문화가 우리 현재 닥칠 성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성교육에 대한 함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청소년의 현실이 뭐냐? 이거 바로 며칠 전에 나온 신문 기사입니다. 한번 보시죠. 90% 성관계, 청소년 룸카페, 이거 기사 보셨죠? 이걸 보고 그냥 웃고 말하셨나요? 저는 가슴이 철렁하고 어떻게 보면 올 것이 오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올 것이 오는구나. 이제 우리나라도 올 것이 오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의 그 모델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지금도 많은 그 성교육, 개방적인 성교육을 하는 주장하는 소위 교수님들, 학자님들도 보면 그 리퍼런스를 전부 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찾는데 주로 미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학사들은 대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나타나는 무슨 새로운 이론이면 이걸 소개하면서 자랑스러워합니다. 야, 미국은 이러니까 우리도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생각하면 참, 저도 좀 그랬는데 옛날에 생각하면 조금 이게 문제예요. 어쨌든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반드시 성혁명적이고 다 성개방적인 것은 아니라는 걸 또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미국에도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힘도 아직도 강력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성교육이 어떤 게 있는가, 일찌감치 어떤 이 여성분이 조사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미국의 전통적인 순결교육이 있고 90년대 포괄적 성교육이란 말이 나왔답니다. 그리고 포괄적 성교육이란 하고 전통적 교육하고 이게 이제 충돌이 일어나니까 전통적인 순결 교육을 하던 분들이 방향을 조금 바꾸어서 금욕 플러스 교육이란 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이거를 한번 다 세밀하게 조사를 해봤어요. 그리고 LGBT 교육을 하는 경우는 아주 최근인데 미국에서도 이런 걸 교육하는 데는 극히 소수라고 합니다. 극히. 포괄적 성교육의 이제 그 배경 사상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금욕 교육은 뭔지 아시죠? 우리말로 순결 교육이라고 그럽니다. 순결 교육. 그러니까 보통 뭐 옛날에 우리가 청소년 시절에 되게 이런 교육을 받았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당연히 이제 순결 교육을 했고요. 근데 그 포괄적 성교육의 이제 핵심은 자기 결정권과 다양성 포용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소아청소년은 이런 개념을, 이런 정보를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이제 그 소아청소년이 대학생, 어른이 되어서 관심이 있다면 계속해서 스스로 공부해보고 알아보도록 하지, 소아청소년한테는 자기결정권, 다양성, 포용, 이걸 가르치지 말자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이러면 이제 뭐 교육학자들은 개호동하고 또 반대할 것 같습니다만은, 하여튼 저는 이 얘기를 강력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포용이란 게 뭐냐? 내용을 보면요, 그 말 자체는 좋아요. 다 포용하자. 이걸 갖다가 이제 대표적으로 인류 평등주의, 에갈리타리아니즘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모두 다 사랑하자 이겁니다. 평등하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함정이 뭐냐면 동성애, 소아성애, 트랜스젠더가 들어있는 거죠. 이제 그 얘기는 살짝 감추고 우선 포용부터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간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이런 사람도 우리가 포용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경계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이제 통계학, 뭐 의학에서 많이 쓰고 사회학에서도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그림을 보시고 사람의 키를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키를 다 재서 그 숫자를 늘어놓으면 한 170cm가 가장 많아요. 이게 평균입니다. 그리고 키가 큰 사람, 키가 클수록 그 숫자가 줄어들고 키가 작을수록 그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뭐 혈압을 가지고 본다면 혈압이 120mmHg 이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고혈압 환자가 적은데 혈압이 높을수록 그런 사람은 적죠. 혈압이 낮으면 저혈압인데 그 낮은 사람이 낮을수록 그 숫자가 적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분포를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게 가장 많고 양쪽으로 갈수록, 극단으로 갈수록 그 숫자가 적어지죠. 이걸 이제 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변이가 어느 정도가 되면 잘못인가, 병인가 하는 걸 생각하게 돼요. 혈압이 너무 높으면 병이죠. 그럼 조금 높은다고 해서 당장 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범위를 넘어서면 우리가 병이라고 그래요. 혈압이 낮아도 어떤 범위를 넘어서면 병입니다. 저혈압이란 병이 되죠. 키도 너무 크면 맞으면 장신이라 해서 그 문제가 많습니다. 작아도 우리가 뭐 난쟁이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이가 있는데, 에갈리타리아니즘은 이 모든 것을 포용하고 정상으로 보자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자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는 여자한테 좀 관심이 있고 내가 여자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런 거는 정상 범위에 속합니다. 이런 사람 많아요. 그렇지만 트랜스젠더가 되지는 않죠. 또 어떤 남자가 다른 남자 친구에 대해서 굉장히 뭐 좋아하고 해서 항상 같이 있고 싶은데 내가 동성애자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사람은 많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극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베리에이션이라 그러고, 베리에이션의 어떤 부분부터는 아브노말이라고 그래요. 노말이 아니고 아브노말이에요. 이게 정규부모상의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노음이라고 그래요. 노음, 규범이라 그러고, 그 규범을 어떤 범위를 넘었을 때는 아브노말, 비규범적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막으려고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제 에갈리타리아니즘은 이 모든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보고 다 같이 존중하자 하는 게 에갈리타리아니즘이에요. 그러니까
남녀 문제나 장애자라든가 환자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 다 평등주의 이런 생각에 동의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왜 우리가 동성애라든가 동성애자라든가 트랜스젠더이라는 이런 변이는 반대하는가? 이 보통 현대 그 윤리에서는 의학 윤리에서는 다른 사람한테 해를 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요소,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는 인류에게 해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해가 되가 보는? 그러니까 이제 이 LGBT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동성애나 트랜스젠더가 정상이고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고 주장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과학적 자료들을 조사해 보면 이것 때문에 생기는 해로움이 많습니다. 극단적으로 아까 말씀한 대로 그 불임, 아기를 못 낳는다는 것이 그것이 이제 인류에게 해가 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는 뭐 병이 많다거나 우울증이 많다거나 뭐 이런 그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가 많아요. 그 이제 차별 때문에 우울증이 생긴다고 말하지만 이제 또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본래 동성애를 야기한 그 어떤 그 심리적 원인, 예를 들면 어릴 때 이렇게 트라우마라든가 하를 생각하면 그 자체도 그 차별만으로 또 이런 정신건강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규분포라는 개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교육할 때 이 노만 청소년한테 교육하자는 것이죠. 이 변이를 교육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적 자기결정권이 이제 핵심 중에 또 하나인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청소년은 미숙하고 아직도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결정할 능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말을 하면 이제 옹호론자들은 반대할 뿐 아니라 더구나 젊은 사람들이 반대하죠. 근데 흥미있는 사실은요, 지난번에 제가 뇌 발달이나 인격 발달에서 청소년은 미숙하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요즘 얘기에 의하면 뇌 발달의 성숙은 24살 때 완료된다라는 자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감정적 성숙은요 32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그 함의를 우리가 좀 널리 생각해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32살경에 모두 결혼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그렇죠? 그리고 대학 졸업하는 나이 24살 때 이제 이제 어른 노릇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것이 18세기, 19세기하고는 틀리죠. 그때는 사춘기만 되면 곧바로 결혼했어요. 18살 때 결혼해서 바로 애를 낳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이게 다 미뤄지니까 이제 거기 따라서 지금 생물학적, 사회학적 이 변화도 이렇게 파랄렐하게 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숙하다는 점 위에 자기 결정을 한다는 게 이게 자기 결정하는 게 맞느냐는 그 의문이 있어요. 사람들이 무슨 결정을 할 때 이게 내가 결정했다고 그러는데 그 자기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냐? 예를 들면 심리학적으로 셀프냐, 이고냐, 이런 얘기도 있고 무의식의 영향은 또 어떠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에서 자기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여러 과정을 보면 그것이 의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 결정권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더구나 인격이 미숙한 청소년이 자기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 그러니까 걔들한테 맡기면 안 된다 이거죠. 자기 결정을 아이들한테 맡겨놓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물론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생각이라서 비판받기 좋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청소년의 수준, 인격 수준이나 뇌 수준을 보면 자기 결정권을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인간은 본래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무슨 결정을 하든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요즘에 이제 인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권은 특히 다 아시는 얘기지만 하나 추가로 아시고 싶은 것은 요즘 말하는 폴리티컬 코렉트니스로 생각이 발전하고 있어요. 폴리티컬 코렉트니스는 모든 약자를 존중해 주지 않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백인이 흑인을 존중하지 않는데 약자로 보기 때문에 그랬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만화가 나오는데 한 만화를 좀 자세히 보시죠. 흑인 아이가 백인한테, 찰리 브라운한테 나는 백인이 좋아, 백인인 게 좋아 라고 했더니 백인이 멋져, 근사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백인이 나는 백인인 게 좋아 그랬더니 흑인 애가 인종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폴리티컬 코렉트니스의 모순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성혁명 사상 중에 또 하나가 동반돼서 나타나는 게 레디컬 페미니즘입니다. 레디컬 페미니즘은 이제 아까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그냥 일반적인 페미니즘을 넘어서서 남자를 공격하는, 모든 남자는 말하자면 강간범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애들을 가르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들 개방적 또는 그 포괄적 성교육은 휴먼 섹슈얼리티를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휴먼 섹슈얼리티라는 게 뭔지 지금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뭐 여기에 하나의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인간에 관련된 모든 성적인 것을 다 그냥 섹슈얼리티입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볼 때는 이성애와 가족을 구성하고 애를 낳는 게 핵심인데, 그게 노음, 정상인데, 휴먼 섹슈얼리티라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 동성애, 양성애, 이성애, 트랜스젠더, 무슨 온갖 인간 세상에서 생겨날 수 있는 성적인 것을 다 포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애들한테 다 가르칩니까? 우선 그게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하는 소위 LGBT도 가르친다든가 하는 거, 그 다음에 청소년들에게 섹스를 허락한다든가 하는 거, 자기 결정권, 소아성애, 이런 것을 다 가르친다고 하는 게 이제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한테는 모든 게 다 가능하지만 실제로 소아청소년에게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할 때 이제 엄격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 LGBT에 관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리니까 생략하고, 단지 트랜스젠더가 요즘 증가한다고 그래요. 영국에서는 지금 지난 몇 년간 수천 배 증가했다는데, 이런 걸 가르치면요 애들이 듣고 나도 남자인데 여자가 되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병원을 가요. 그리고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주니까 의사한테 젠더 클리닉이라고 그럽니다. 영국에서는, 미국도 그렇고요. 젠더 클리닉에 가서 의사한테 저 성전환하고 싶어요. 그럼 애가 의사가 이렇게 체크합니다. 그래가지고 인포먼드 콘센트를 받아요. 부모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받고 그냥 해줘요. 근데 이제 성전환 시술은요 절대로 애가 희망하는 대로 성전환이 안 됩니다. 근데 성전환이란 말 자체가 오해를 일으켜서 애들이 그걸 근데 그대로 받아들여요. 성전환 되는 줄 알고. 이게 이제 청소년의 인격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성이면 어떨까 하는 호기심, 그런 호기심에 성전환 된다는 그런 무슨 은혜에서 오는 그런 그 확신, 이런 걸 믿고 그렇게 그냥 일을 벌리는데, 의사들은 또 그 이데올로기 때문인지 돈을 벌기 위해서인지 그냥 또 해줘요. 그래서 지금 그걸 원하는 청소년과 그걸 해주겠다는 어른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요즘 와서는 영국에서는 이제 도로 돌려달라, 도로 돌아가겠다 하고 그 젠더 클리닉을 고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신문에 잘 나지 않아요. 애들이 성전환 수술을 많이 한다는 건 기사에 나요. 그건 관심거리가 되니까. 그렇지만 얘들이 후회하고 이제 돌려달라고 말한다는 것은 기사에 안 납니다. 우리나라 기사에도 보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그 교육은 근본적으로 안티 크리스찬니티, 반기독교적이고 기독교가 주장하는 생명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 정진을 하는 성교육을 하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생명 존중에 의해서는 지금 다른 방면에서는 낙태 반대, 안락사 반대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섹스에 관해서는 남녀가 평등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서로 헌신하고 사랑하고 책임지고 돌봐주고 이런 가족체제, 가족주의를
우리는 주장하죠. 그리고 이제 섹스와 사랑과 가족은 일체다. 이걸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혹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여성과 자녀, 어린아이들을 학대했다면 이제 그건 빨리 바꾸고 소중히 하고 그들에게 공급하고 뭐든지 공급해주고 보호하자. 그리고 성폭력을 반대하는 교육을 해야 되고 생식 관련된 질병 이게 이제 그 생식을 방해하니까 이걸 반대하는 교육을 하게 되고 당연히 LGBT 교육도 반대한다 하는 게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의 주장입니다. 그럼 우리가 따져보면요, 그 청소년들한테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에서 건강한 남녀로 키우도록 자라도록 보장해야 됩니다. 근데 어린이 된 다음에도 그건 사실 마찬가지예요. 성행위, 정자난자, 자궁, 태아, 출산, 양육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현대 문화가 어떤 말하자면 부정적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돼. 이건 뭐 여기서 말할 건 아닌데 지금 그 성행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 문화가 주는 건강하지 않는 성행위가 일어나고 있죠. 뭐 도착이라든가 뭐 이 말할 다 틈이 없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정자난자가 건강해야 돼요.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려면. 근데 요즘 와서는 정자난자가 부실하다는 그런 증거들이 많습니다. 요즘 젊은 남자들의 정자 수를 세어보면 그 수가 옛날에 비하면 반으로 줄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정자들의 그 활동력이 활발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임신 수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다음에 태아 건강은 위협받죠. 어디서 위협받습니까? 공해입니다. 지금 그 공기가 나빠서 그것이 엄마를 통해서 애한테 넘어가면 애가 태어날 때 뇌가 잘못돼서 태어난 수가 많아요. 그다음에 출산도 요즘 어렵죠. 요즘 그냥 그 정상 출산만보다도 그 제왕절개로 태어나는 수가 많은데 제왕절개를 해야 된다는 것은 그 엄마한테도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또 출산 과정 자체가 또 위험해요, 애한테. 그다음에 애를 잘 키우는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요즘 애들 먹이는 모든 음식이 다 오염됐다고 그러죠. 그리고 부모가 또 이렇게 협력하기보다는 뭐 싸우고 헤어지는 수가 많아요. 애들은 어떡합니까? 이런 이 얘기. 그래서 이제 그 생육과 번성에 대한 그 우리 그 신념을 지키려면 이 사회 문화가 얼마나 또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식하고 이걸 막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돼. 그래서 저는 뭐 기독교 성윤리도 말씀드리는 건 뭐 당연하지만 우리 한국의 전통적 성윤리도 한번 다시 고려해보자 하고 생각합니다. 뭐 효도의 사상이라든가 남녀 칠세 부동서 이게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 얘기 같으지만 왜 옛날 사람들이 이 남녀 칠세 부동석을 얘기했을까 이거죠. 옛날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랬을까요? 이게 부동석 할 때 석자는요, 이 자리가 아니고 이부자리라고 그래요. 본래 뜻은 남녀 아이를 아무리 뭐 어째도 같은 이불 속에 넣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혼전순결, 부부유별, 그다음에 성전환에 관해서는요, 신체 발부 수지부모라고 그랬어요. 신체는 부모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트럭 하나라도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 이 성전환 수술은 대단한 침해죠. 그런 의미에서는요. 그다음에 동성애에 대해서도 은연중에 이게 비판 비난이 있었습니다. 이게 공개적인 그 자료는 없지만 비역질이라는 게 그거라고 그래요. 미국의 성교육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 여기 21년도 자료이긴 한데 전통적 금욕 교육을 하는 학교가 30%, 포괄적 성교육을 하는 데가 20%, 금욕 플러스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금욕에다가 기본적인 생식의학과 성병 예방 같은 걸 가르치는 것이 47%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합치면 약 80% 미국의 학교의 공립학교죠. 공립학교의 80%는 금욕 교육을 하고 순결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미국은 온통 다 바뀌어서 형편없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LGBT 동성애 같은 걸 교육하는 데는 극소수라고 그래요. 이걸 교육하면요,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질 않는데 미국도 그 데모하고 난리를 쳐서 주 정부나 연방 정부로부터는 개방적 또는 포괄적 성교육을 레코멘드하고 있지만
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정부는요, 이 금력 교육에 돈을 더 많이 주고 있어요, 지금. 포괄적 성교육을 하는 데는 민간 단체가 돈을 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연방 정부나 주정부에서는 포괄적 성교육 쪽에 돈을 잘 안 준다 그래요. 그 학부모들이나 정치적인 이런 거 상황 때문에. 그래서 이 점을 우리도 알면 좀 희망이 생기죠. 성교육의 서성은 누구냐? 우리는 뭐 학교 성교육해서 지금 포괄적 어쩌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부모가 핵심이죠. 이제 아기 때부터 부모가 이제 성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사가 되고, 그 다음에 사회가 되겠죠. 교회도 요즘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아주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기독교적 성교육 프로그램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죠. 요걸 이제 알파 세대에 우리 핵심을 둬야 된다. 지금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은 뭐 잘 맥혀들 것 같지 않고 하니까 아기들, 알파 세대, 요즘 새로 태어나는 아기들한테 지금부터 이제 말하자면 교육을 가지고 성교육을 하도록 해야 얘들이 커서 이 다음 세대를 이룰 때 그 효과가 나타날 것 같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를 교육해야 돼. 성인도 성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부모들이 성교육을 받으려고 그럴까요? 이게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이라도 이제 성교육을 받아서 우리 아이들이라도 이제 제대로 가르치자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요즘 어른들보다요, 청소년들이 더 성숙하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요즘 어른들이 어른답지 않은 수가 많습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청소년 교육에 대한 함의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연령에 맞는 교육을 만들어대 복잡한 거, 뭐 자기 결정권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다양성, 포용, 폴리티컬 코렉트니스, 이게 폴리티컬 코렉트니스나 다양성이나 이게 다 맨 처음에 말씀드린 그 막시즘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막시즘 또는 좌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연령에 맞는 교육 아닌데, 이거는 청소년들한테 명료한 정보를 주자. 과다 정보, 다양성이나 자기 결정권 같은 것은 애들한테 혼란을 일으킨다라고 생각합니다. 표준적인 것을, 스탠다드한 것을 가르치자. 여기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이제 핵심이 됐겠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은 기독교 성윤리가 표준적이 됩니다. 기독교 성윤리는 단순합니다. 간단하고 명료해요. 다 아시죠? 그래서 변이라든가 예외적인 거, 정상 분포에서 더 먼 거는 소수적인 것인데, 이것은 가르칠 필요 없다 하는 것이죠. 부모의 권위를 유지하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권위주의적이라는 말을 하는데 청소년 교육에 있어서는 부모의 권위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 이유는 소아 청소년은 아직도 미숙하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윤리적이고 절제를 중심으로 하는 디스플린을 해야 된다. 이제 티칭, 그러니까 말로 하는 교육보다 모범하는, 몸으로 보여주는 행동, 태도로 보여주는 그런 디스플린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제 말씀입니다. 신뢰를 들어서 어려서부터 너는 남자다, 너는 여자야 하는 얘기를 너무나 당연하도록 인식을 시켜줘야 돼. 그건 기회 있을 때, 어릴 때, 갓난 때부터 하던 애는 남자애는 남자애로 키우고, 그리고 말을 해줘야 돼. 애가 혹시 유치원에서 엄마 뭐 내가 뭐 여자 뭐 어쩌고 하면 그는 아니다 하고 그냥 그때 똑바르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2차 성징의 도래를 환영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사춘기가 돼가지고 이제 그 2차 성징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애들이 부끄러워하고 뭐 감추려고 그러고 막 당황해하고 자기들끼리 애들끼리 주고받고 온갖 그 잘못된 정보를 주고받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부모가 2차 성징의 도래를 환영하는 그런 말을 해줘야 돼요. 야, 너 이제 어른 되어 가는구나. 너는 앞으로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앞으로 애 낳을 수 있는 것을 네가 지금 입증해주고 있다. 월경하는 것은 네가 애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거다. 너 이제 어른 되어 가는 거야. 아, 기쁘다 하고 축하해 줘야 돼. 그래야 애들이 당황해서 벗어나서
이게 자랑스러워 보이고 내가 남자이라는 거 또는 여자라는 거를 프라이드를 느끼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죠. 그래서 2차 성징이 될 때 부모가 적당히 뭐 학교에서 가르쳐 주니까 뭐 모르는 척 뭐 이렇게 하기 쉬운데 그러지 말고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은 2차 성징의 도리를 분명히 환영하는 말을 그걸 해주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이제 성교육의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게 너는 건강하다는 의미고 이 건강을 잘 지켜라. 앞으로 임신 가능성을 생각해서 네 몸을 잘 건사해라. 앞으로 나이가 되면 때가 되면 네가 결혼하고 애 낳고 얼마나 좋으냐. 이게 축복이다. 이런 얘기를 사춘기 초기 때 딱 해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적 자기결정권이 제한된다는 것을 또 선언해야 돼. 너는 아직 어리니까 부모 말씀을 들어야 돼. 또는 교회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돼. 근데 학교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 돼라고 말하기는 요즘 좀 그래요.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말할지 이건 상상이 안 됩니다, 요즘. 그래서 부모가 나서서 이걸 책임져야 돼. 이 부모의 권리다 이거죠. 그래서 자녀가 의식하든 아니든 부모는 그들에게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 모델이다. 남자로서 모델, 여자로서 모델, 부부로서의 모델, 가정 구성원으로서의 모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애들한테는 사정 봐주지 말고 현실 그대로 너 아직 청소년이야. 부모 말 들어. 안 돼. 너 이유를 알고 싶으냐? 넌 아직 미숙해. 너 뇌가 미숙하다는 뭡니까? 논문을 보여줘?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러나 계속 잘 먹이고 그리고 술, 담배는 안 된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죠? 그 대신에 대화를 계속하라. 요즘 와서는 청소년이 청년기까지니까 24살 때까지라고 하니까 그때까지 대화를 해야 되고 아까 말한 정서적 이제 뇌 호르몬 약간 옥시토신이라든가 하는 그런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이 성숙되는 거는 32세라고 그러니까 결혼할 때까지 이런 얘기를 대화를 하는 게 좋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교육해야 된다 하고 이제 크리스천들이 말을 하니까 이걸 반대하는 그룹이 있어요. 이 신문에 보니까 정교조입니다. 왜 그럴까요? 서울시 의회에서 성관계는 부부만 해라라는 조례를 검토한다 그랬더니 괴상하다 하면서 이제 정교조가 반발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말씀 콘플릭트, 이 갈등의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 선생님들이 참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해 본다면 청소년은 뇌나 인격이나 모두 미숙하다. 그런데다가 성욕은 최대치로 올라와요. 사실 이때 벗어나면 자꾸 감소합니다. 우리 의학적으로는요, 이 사춘기 때 성욕이 최대로 올라와서 소위 기능이 최고도로 달했다가 그다음부터는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결혼하는 게 좋죠. 사실은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들은 얘기인데 마틴 루터는 18세 때 결혼하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뇌가 커지는 것만큼은 잠재력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또 이런 잠재력은 우리가 존중해 줘야 돼. 그런데 이제 이런 청소년들의 상태에 대해서 현대 사회의 성혁명적 문란한 성문화가 이제 청소년들을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방해하고 있다. 그 특징이 성화, 성애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섹슈얼리제이션. 그리고 이제 LGBT 문화가 확산되고 있어요. 야, 이런 게 멋지다, 근사하다, 뭐 트랜스젠더, 야, 신선하다, 어쩌고 이러면서 이제 애들한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이 자기의 정체성, 자존심 이런데 좀 문제를 느끼는 아이들은요, 야, 이 판에 그냥 내가 남자로 바뀌면 좋을까? 여자로 바뀌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면 현대 성문화는 뭐 괜찮아, it's okay. 그리고 그걸 해주겠다는 또 의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생식 없는 쾌락만을 위한 섹스가 지금 지배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해서 온갖 정보들이 온갖 소스로부터 흘러나와서
청소년들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래가 걱정스럽다. 그래서 올바른 성교육을 해드릴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 방향은 정통적이고 기독교적 성윤리를 단순 명료하게 교육하자. 그리고 성사랑 가족의 원리를 가르치자. 일부일처제 원리에 맞도록 가르치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당연히 순결 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미국의 예를 들면 금욕 플러스 교육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조하기 위해서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하겠는데 이게 이제 성과학 연구협회에서 편찬한 책입니다. 이게 이제 2015년 고등학교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기초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성교육은 이래야 된다는 것을 비판적으로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한 책입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새로운 교육 개정안이 나오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개정할 생각이죠. 끝으로 인격, 자아의 결함 있는 청소년들의 정신 능력을 고려할 때 자기 결정권은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소년에게 순결 플러스 교육이 적절하다. 한국 교회는 유해한 진보적 학교 성교육을 경계하고 필요하다면 교회에서 올바른 기독교적 성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러한 기독교적 성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과학적인 사실들과 잘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를 잘 굽어보시고 여기에 저항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힘을 주셔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이러한 성교육을 젊은이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확대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일에 봉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힘을 얻어서 앞으로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능력 다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민성길 교수님께서 이 청소년 교육이라는 맥락에서 이 성윤리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포괄적인 또 방대한 그 연구와 지식을 근거로 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이제 의학과 또 정신의학의 관점에서 이 소아들과 청소년들의 그 발달 단계에 특별히 세심하게 주목하시면서 그 현행 소아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의 문제점을 그 조목조목 지적을 해 주셨고, 특별히 오늘은 이런 왜곡된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또 성전환을 정당화하는 왜곡된 성교육이 있기까지 그 흐름을 형성한 이념적인 배경을 그 포괄적으로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프로이드 이후에 시작된 서구의 왜곡된 성혁명사를 정리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성교육이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되느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제안을 해 주셨고, 우리 그 민성길 원장님의 제안의 핵심은 이 청소년들, 소아라든지 소아를 포함한 청소년들에 대한 성교육은 윤리적 교육이 절제를 중심으로 한 윤리적 교육이 핵심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셨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우리 그 교과 과정, 교육 과정, 그 2022년 교육 과정에 대한 분석을 그동안 또 진행을 했었는데, 이 그 교육 과정 개요를 보면 사실 이 교육 과정 개요에 교육 과정 개요 또는 설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 그 현행 교육 과정의 교육 철학적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교육도 그런 교육 과정의 그 교육 과정 설계의 당연한 결과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 교육 과정 설계를 보면 이 교육 과정의 목표를 네 가지로 설정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그 포용성이고, 두 번째가 다양성이고, 또 세 번째가 자율성이고, 또 네 번째가 주도성입니다. 이 네 가지가 교육과정 전체의 목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네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창의성까지 포함해서 이런 몇 가지가 교육과정의 목표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이 목표들이 전 교과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적용되어서는 안 될 교과에까지도 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안에서 다 그 교육 과정을 설계하다 보니까 실제로 강론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무리한 그런 그 설정이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이제 이 성윤리 문제도 사실 이제 도덕 교과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닌데 긴밀한 관계가 있는데, 이 도덕 교과도 목표가 이 포용성이라든지 다양성이라든지 자율성, 창의성, 주도성 이런 것들이 도덕 교육에 있어서도 목표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포용성이나 다양성이나 뭐 자율성이라든지 뭐 창의성이라는 게 이 도덕 교육의 목표로 적당한가에 대해서 또 의문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이 창의성이라는 거는 과학에 있어서는 창의성이 당연히 그 목표로 돼야 되겠죠. 과학이 새로운 어떤 법칙을 발견하고 또 새로운 그 기계 장치들을 발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될 수가 있겠고, 또 예술의 영역,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예술의 영역, 또 소설을 쓴다든지 문학 작품을 쓴다든지 이런 영역에서도 이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또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도덕에 있어서 그러면 그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서부터 이제 창의성을 요구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도덕에 있어서 창의적으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유치원 아이들 또 심지어는 중학교 아이들까지 이 아이들이 인간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스스로 생각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사람이라는 게 다 이제 배운 것이 터전이 들어온 것의 터전이 있어야 거기서 새로운 것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아직 그 인생의 경험도 인간의 삶의 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사실은 나이가 60 정도 되어야 비로소 인생이란 이런 거다, 그런 걸 어렴풋이 좀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한테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생각해 보라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어떻게 그걸 창의적으로 생각을 합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머리가 백지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소아들, 청소년들의 단계거든요. 그러면 생각이 안 나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없으면 그러면 결국은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교과서가 가르쳐 주는 대로 그냥 받아먹을 수밖에 없는데,
교과서에 뭐 동성애를 합법, 동성애도 정당하다, 또 뭐 성정단도 정당하다, 그런 내용이 쓰여져 있으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다 받아들여 가지고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시절, 또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듣다 보면 그게 무의식 속에 각인되어 가지고 거의 조건 반사적으로 동성애를 용납해야 된다, 성전환도 가능한 거다, 그런 쪽으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행동과 판단이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창의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아무 그 창의성을 의 능력이 없는 아이들에게 창의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아이들을 특정한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 세뇌시키겠다, 그런 뜻의 다름 아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그런 목표 설정이죠. 목표 설정이고, 또 이제 자율성과 주도성, 자율성을 아이들에게 요구를 한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 초중등학교 교과 과정의 특징이 뭐냐면 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규범적인 어떤 길이 있거든요. 길이 있는데 이 길은 사실은 이제 성경 말씀에, 십계명이라든지 그런 성경 말씀에도 명확히 나타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인류 보편 역사를 보면 역사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바른 삶을 사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도덕적인 지혜가 누적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민성일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그런 교육에도 이렇게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녹아들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아무런 생각 없이 나온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 지혜가 다 전통적으로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몇천 년 동안의 인류 문화와 역사를 거치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도덕적 규범들, 그런 것들이 다 말하자면 형성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주입식으로 계속 가르쳐 주고 넣어 주어야 됩니다. 이런 걸 가르쳐 넣어 주어서 아이들 마음속에 그것이 말하자면 반복적으로 학습이 되고 교육이 되어서 전통적인 지혜가 아이들 마음속에 누적적으로 이렇게 쌓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런 터전이 마련되면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아이들에게 네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으로서 바르게 사는 길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그 답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그렇게 답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윤리 교육을 통해서 그런 말하자면 그것이 자기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답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교과 과정에 보면 아이들에게 윤리적 규범을 가르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규범을 가르치기보다는 아이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규범을 찾아가게 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발상입니다. 첫째는 아이들에겐 그런 규범을 아이들이 어떻게 수천 년간에 걸쳐서 누적되어 온 그 인류의 지혜를 아이들이 어떻게 찾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지적 능력도 지금 발달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걸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교과과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규범을 가르치기보다는 스스로 규범을 찾도록 자율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 이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가능하지 않은 목표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 규범을 찾지 못하게 되면 아이들이 찾지 못하는 그 공간을 이제 교과서에 특정한 정치 이념이 주입된 그 내용을 아이들에게 집어넣어주면 아이들이 그냥 거기에 그냥 세뇌가 되어버리는 거죠. 지금 교과서 이 도덕 다른 분과도 마찬가지지만 도덕 분과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도성이라고 했는데, 그럼 주도성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성윤리 분화의 부분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내가 아직 소아가 아직
성적인 욕구도 제대로 발전하지 않고 느끼지도 못하는데 근데 어떤 친구가 좋단 말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좋으면 그 친구와 너 같이 연애해도 된다. 그리고 그거는 네 결정이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말하자 그 친구와 더불어 성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할 때 그건 사실은 부모가 통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아이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는 친구와의 성적인 관계는 너희 권리니까 네가 주도해라. 그리고 네가 만약에 너희 권리를 누구든지 부모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침해하면 또 신고할 수 있다. 인권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부모의 훈육과 돌봄을 가르칠 수 있는 가능성을 뺏어버리고 그러면 아이들을 완전히 말하자면 황야 속에 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내용들이 또 들어있고 다양성이라고 할 때도 사실은 윤리적인 규범을 충실하게 가르쳐 주면서 그 안에서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포용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양성 안에서도 이게 다양성이 아니라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그런 잘못된 그런 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길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키워주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포용성도 얘기하고 다양성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그 현행 교육 과정이 이런 아이들에게 판단할 수 있는 터전은 전혀 넣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창의성이라든지 자율성이라든지 주도성이라든지 다양성이라든지 포용성 이것만 잔뜩 넣어주면 아이들을 헤어나올 수 없는 완전히 혼동 속에 완전히 빠뜨리고 아이들의 건전한 그런 인식의 발전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그런 요소들을 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이 교육 과정 교과서를 개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필연성 때문에 지금 빅깃 기도회라든지 시위라든지 교육 교과서를 다시 집필해야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민 교수님의 강의에서 미국 연방 정부나 또 주정부가 되게 순결 교육 쪽에 더 많은 예산을 준다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시사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예산은 성인지 교육 예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 페미니즘을 옹호하고 또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그리고 성전환을 정당화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건전한 성윤리 교육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하게 이렇게 대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데 이것은 정부의 기능, 정부는 사실은 선한 일을 행한 자에 대해서는 장려하고 칭찬하고 지원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말하자면 처벌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정부가 하는 일을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정부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비판과 지적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학교 교육의 영역에서도 이 윤리적인 규범 교육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역에서 윤리적인 규범 교육의 회복은 사실은 혹시 그것이 강령상으로 왕령사로 어느 정도 회복된다 하더라도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윤리를 아무리 얘기하고 도덕을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상대주의 도덕으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참된 인륜 교육, 윤리 교육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오늘 우리 현대 사회에서 이 참된 의미의 윤리 교육, 도덕 교육, 인륜 교육을
지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공간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그 가정이고, 가정에서 부모의 자녀 교육, 이 자녀 교육에서 참된 인륜 교육이, 도덕 교육이 진정한 의미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하나의 영역은 교회입니다. 사실상 오늘날 현대 사회 안에서 뭐 교회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결국은 참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관한 참된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지금 사실 교회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가 바로 하나님을 잘 믿자라는 그런 내용도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자, 그런 내용을 아주 자유롭게 하는 게 설교 시간 아니겠습니까? 교회 교육 시간. 그래서 지금 오늘 현대 사회 안에서 그 가정과 교회, 특별히 교회에서 말하자면 이런 지혜의 교육, 또 도덕 교육이 실시될 수 있는 교회가 유일한 현장이고, 교회 교육 안에서 이런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우리 사회 안에서 이 진정한 의미에서 도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그 현장은 없어진다라는 그런 소명감을 가지고, 또 우리 교회들이 깨어나서 각성해서 성윤리 교육을 포함한 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바르게 살아야 될 길에 대한 이런 교육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좋은 강의를 해주신 우리 민성길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2011년에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로부터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빠지고 종교 과목 수강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한 양심과 종교의 자유 조항과 학생 소지품 검사를 금지한 사생활 자유 조항을 뺀 수정안을 통과시키려는 그런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우리 반동성의 운동 진영에서는 이 조항들이 빠져도 차별금지 조항이 여전히 학생인권조례 안에 살아있고, 그리고 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 조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얼마든지 차별금지법 기능을 이 인권조례가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는 점을 특별히 간파를 하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7일 오전 9시 경기도 의회 앞에서 경기도민연합, 경기총, 수기총 매 1200개 단체 주최로 성평등조례를 양성평등조례로 개정하라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2020년 4월에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이 17만 5천 명 도민의 뜻을 담아서 성평등조례를 양성평등조례로 개정하라는 청구안이 올라갔는데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로 자동 폐기시켜버린 그런 일이 있죠. 다행히 2022년 서성란 도의원이 폐기된 개정 청구안과 같은 내용을 가진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했는데, 이것을 환영하고 이 청구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자회견 주최 측은 헌법과 상위법이 양성평등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사실은 하위법은 상위법, 헌법이라든지를 비롯한 상위법을 존중해서 상위법의 범주에 벗어나지 않게 하위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상위법을 완전히 뭉개버리고 상위법을 무시해버리고 하위법을 상위법과 상반되는 그런 조항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가고 있고, 그러면서 판례들도 많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기법 그렇게 해서 하위법들을 상위법과 그 상반되는 하위법들과 판례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축적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상위법을 뒤집어 엎겠다는 그런 발상이거든요. 이게 일종의 혁명적 발상이죠. 이런 혁명적 발상이 혁명적 시도가 우리 사회 곳곳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철저하게 간파해서 막아내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 경기도 의회 앞에서의 항의는 이런 혁명적인 시도에 대한 비판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이 성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말로는 이게 영어의 섹스가 우리말로 성으로 번역될 수도 있고 젠더를 우리말로 성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문헌을 보면 이 양성이라고 할 때는 말하자면 섹스라는 말을 번역하는 번역어로 사용되고 성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이게 젠더를 번역하는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자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평등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그 말을 쓰면서 바로 젠더를 바로 붙여버리면 이게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양성애를 정당화하고 성전환 제3의 성을 정당화하는 그런 차별금지법과 같은 그런 법 체계가 바로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성평등 조례를 헌법이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양성평등으로 바꿔야 된다. 이것은 성혁명을 우리가 용납하지 않겠다. 이 불건전한 이 대한민국의 성윤리를 해체시키고 가정을 해체시키고 이성애적 질서를 해체시키는 성혁명적 시도, 신마르크스주의적인 성혁명적 시도를 우리가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의제 표현이거든요. 네, 이런 의제 표현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웨이브가 2월 3일 종영한 오리지널 콘텐츠 안에 동성애 코드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사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제작자는 출연자 모집 공고에서 이성을 좋아하든 동성을 좋아하든 상관없이 누구나라고 지원 자격을 정했고 또 출연자들이 이성애와 동성애를 오가는 양성애를 여과 없이 의도적으로 보여주어서 이 프로그램에 그리고 또 이 프로그램 시청 기준을 12세 이상 관람가로 정해서 이 프로그램을 시청한 시청자들 특별히 민감한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동성애 양성애가 충분히 가능한 거고 아름다운 것이고 이건 괜찮은 거구나 하는 그런 의식을 무의식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세뇌시키는 그런 교활한 이 프로그램이 지금 방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청자들도 이 아이들을 동성애의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것이다라는 우려를 표명을 하고 일부 시청자는 이건 분명히 세뇌 프로그램이다 그런 우려도 표명을 했고 특별히 진평연 운영위원장이신 기런평 교수님께서 이 청소년들의 성 정체성에 혼란을 주는 콘텐츠 제작을 금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대한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님과 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님,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 감독 총무께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시위에 참여해서 이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에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2월 3일 수기총 반동형 동반연 외 기독시민단체 회원들 5,000명이 상암동 MBC 앞에 모여서 신성모독 동성애 조작 내용을 담은 노래 It's okay to be me의 방송 적합 판정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졌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네, 지금 4주째 계속해서 교과서 개정을 위한 피켓 기도회 및 시위 운동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왜곡된 현행 교과서가 개정되고 새로운 교과서가 마련되는 날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또 세종시 교육부 전국 시도교육청 앞에서 피켓 시위와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위와 기도회 장소별로 담당자가 있고 연락처가 있고 화면에 연락처 정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락처로 여러분들이 그 시위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경우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고, 특별히 이 시위와 더불어 2022년 개정교육과정 중 성혁명 배제 의미 결정 의미 해설이라는 제목으로 된 전단지가 있습니다. 이 화면에 명시된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유롭게 출력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전단지의 내용은 특별히 국가교육위원회가 새로 작성되는 교과서에 동성애, 성전환, 조기성애, 자기결정권, 낙태 등 성혁명 사상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교육위원회의 결정인데 차후에 교과서를 집필하는 필진들이 이 결정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집필하지 못하도록 우리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감독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청자들께서 자유롭게 출력하셔서 많이 전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십시오. 다음 주에는 시민 언론 뉴신포토콤 대표이자 사진 전문 기자이신 주동식 기자께서 뉴미디어 시대 이미지 통합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과 미디어와의 관계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오늘 109회 차바 강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연속해서 그동안 투철한 소명감으로 동성애와 젠더 문제를 바른 의학적 관점에서 연구해 오신 민성길 교수님을 강사로 세우셔서 특별히 소아 및 청소년의 성문제를 의학적 관점에서 그리고 이념적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소상하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 강의들이 소아 및 청소년을 보다 더 바르게 이해하고 이 아이들에게 유익한 성교육의 틀을 마련하는 것을 돕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랍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왜곡된 교과서를 바로잡고 바르고 건강한 교과서를 마련하는 일을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과 소명을 가진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서 교과서 개정과 새로운 집필을 위한 준비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신앙과 소명을 가진 전문가들을 모아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현장에서 기도와 시위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힘을 주시며 더 많은 성도들이 기도운동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와 간섭하심을 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차별금지법 제정 차단 시도와 더불어 우리에게 두 번째 중심 과제로 안겨주신 이 교과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에 우리에게 맡기실 더 큰 과제인 문화 전체를 바른 이념적 터전 위에 세워 나가며 또한 세계 사회와 교회를 유물론적인 사회주의와 신사회주의 마수로부터 구해내는 중차대한 과제를 수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도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를 은혜로 붙드셔서 필요한 강의 주제들과 강사들을 예비해 오신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로 2023년에도 계속해서 필요한 주제들을 선정하여 주시고 준비된 강사들을 세워주셔서 한국교회를 깨워내는 소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를 지휘하시는 조영길 대표님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실무적으로 섬기는 스태프들도 은혜로 붙드셔서 주어진 직무를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제109회 모든 강의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널 공유운동, 유튜브 채널 공유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바 채널과 여러분들의 교회의 유튜브 채널이 공유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차바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좋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차바와 공유된 여러분들의 교회 유튜브 방송에도 저희들이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50개, 100개, 200개, 240개까지 증가했습니다. 채널을 10,000개라고 보면 그 10,000개 중에 10%, 1,000개가 되면 이 1,000개 채널이 나머지 10,000개의 영향을, 10,000개 채널이 10,000개 교회가 나머지 6만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번 차단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차단이 되면 또 제기되고 또 제기돼서 지금 15년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뿐만 아니라 인권 조례를 통해서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이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젠더 및 동성애 성교육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운동이 지속적인 반대 운동이 필요하고 또 계몽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셨다면 적어도 주 1회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동성애 성혁명 주장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음란으로 미혹시키고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이 성혁명 사상들 차별금지법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막아내고 복음적 성인례를 반드시 지켜내는 이런 사역에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바 강의 중에서는요, 쉬운 강의도 있고요, 또 어려운 강의도 있습니다. 쉬운 강의는 한 번 듣고 이해가 되지만요, 어려운 강의는 또 여러 번 들으실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요. 이게 교회 채널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바 채널 이 공유 운동,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음란을 정당화하고 음란을 강요하는 각종 악법들을 막아내서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도로 개설 운동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검 배포 운동에 기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주위에 권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선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차바 채널 공유 채널 공유운동에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꼭 꼭 부탁합니다.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